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G7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의 F-16 전투기 조종사 훈련시키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토록 원했던 무기를 준다는 결론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직접 참석한다는 게 세계의 탑뉴스인 것과 연관이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입니다. 또 다른 안건인 중국에 대해서는 프랑스에 이어 유럽위원회 의장도 중국과의 대치를 꺼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상회담 주최국인 일본이 한국 등 8개국을 추가로 초대한 이유도 G7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채무 상한선 협상은 양당 지도부가 기꺼이 협력할 분위기입니다. 그렇다고 확실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애미 시장이 디샌티스 주지사의 개인적인 복수로 플로리다주가 일자리와 투자 기회를 잃었다고 디샌티스 주지사를 비난했습니다. 디즈니사가 10억 달러 규모의 플로리다주의 계획을 철회한 뒤에 나온 말입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지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당선되기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몬타나주가 틱톡 금지법이 통과되고 이틀 만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틱톡 개발자와 목장주에서 스몰 비즈니스 업주까지의 시민들로 표현의 자유 위배라고 주장합니다. 비행기에 강아지와 고양이로 붐빕니다. 비행기 안이. 악시오스가 2025년을 맞이하기 위한 6가지 새로운 기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습니다. 기계를 이겨야 하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이제 G7 정상회담을 보면서 아주 대하 소설이요. 이제 그 같은 대하 소설은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장수들이 이제 성주의 성 안에 모인다던가 아니면 그 같은 구역을 넘어서 G7은 뭐 굉장히 많은 국가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같은 7개국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성주들이 또 다른 인종도 다르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 결합하는 해서 질서를 뭐 좀 우리 위주로 만들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소설이 제 머릿속으로는 막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G7 국가 오늘 맨 앞에 어떻게 전해드릴 것인가 하면은요. G7 국가에서 우선 한국이 들어갔기 때문에 G7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8개 국가를 일본이 초대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미국과 히로시마도 관련이 있죠. 또 G7 리더들이 어제 한 일, 앞으로 할 일들 같은 것,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참여를 한다. 그런데 마치 비디오 컨퍼런스 비슷하게인 것처럼 했거든요. 그런데 뭐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직접 G7 일본으로 간다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를 포함을 해서 소설을 라디오에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들으시듯이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G7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7군데의 나라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고 국제적인 경제와 뭐 어떤 정치적인 질서까지를 주도하는 국가들입니다. 지금 주최국인 일본, 미국 위에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유럽연합은 멤버는 아니지만 항상 대표를 보내죠. 그럼 G7 국가의 정상회담을 하는데 왜 지금 8개국을 초대를 했는가? 언젠가부터 G7의 주최국이 다른 나라도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G7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제 후쿠시마 뭐 원자력 발전소에 그 오염된 물을
방출하는 지금 이런 그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식품의약국에서는 이미 2021년도에 이제 모든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는 식품 같은 것에 대한 검사하는 것을 다 없애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오염수를 언제쯤 방출한다 하는 것을 발표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오염수도 나오면은 바다에서 얼만큼의 희석이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들도 일주일 있으면 3주일 있으면 사라지고 뭐 하는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미 2021년도 9월 달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식품의약국 쭉 그 웹사이트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곳에 후쿠시마 현의 뭐 생선 같은 뭐 여러 가지 해산물 같은 것으로 세계 정상들이 먹는다 하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8개 국가를 초대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G7 국가들이 세계 전체 GDP의 5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30% 조금 아래에 되거든요. 이럴 때는 친구를 더 모아야죠. 우리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새 친구를 그럼 8군데의 새 친구를 초대를 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꼭 경제적인 이유인 것만이 아니라 G7이 경제적으로 딱 주도를 해나가려면 정치적인 것도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배가 돼 있거든요. 한국이야 당연히 지금 일본과 여러 가지 관계도 있지만 한국이야말로 G8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가잖아요. G8을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네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7년도에 그 당시에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함께 러시아가 이처럼 호전적이지 않았으니까 러시아를 G8으로 초대를 해서 한 20년 정도 G7이 G8이 됐죠. G7도 뭐 처음에는 몇 군데 나라가 하다가 7이 됐고 8이 됐는데, 한 20년 정도, 20년까지는 아니네요. 러시아가 G8으로 계속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다가 크림반도를 침략한 게 2014년입니다. 그때 일단 중지시키고 나서 3년 뒤에 완전히 이제 러시아가 여기서 이 그룹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운 친구로 초대한 8개 국가는 한국이 있고 인도, 호주, 이제 인도, 호주, 일본, 미국이 그 쿼드, 호주에 가서 회담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에서 하죠. 그리고는 브라질이 들어가 있고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또 코모로스, 아프리카 연합입니다. 쿡 아일랜드, 퍼시픽 아일랜드, 태평양 제도인 거예요. 이렇게 8군데의 그 국가 내지는 어떤 그쪽 지역의 연합을 초대를 했는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8개월 동안 16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쫙 모으기 위해서 인도도 갔었잖아요. 아프리카도 갔고 동남아시아 뭐 여러 국가를 다녔는데, 결국은 이 일본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에 미치는 영향을 빼내기 위해서 이번에 G7 국가의 회담에 초대를 하면서 세계 질서를 그대로 G7으로 유지를 한다 하는 것을 다져온 겁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인도요 들어가 있잖아요. 인도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무기의 뭐 70%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니까요. 베트남, 러시아와 가깝습니다. 뭐 그렇다고 인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러시아가 베트남이 갖고 있는 무기 한 60% 수출하는 나라고요. 비료도 11%. 이 비료라든가 뭐 석유 같은 건 한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무기 수입 이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은 초대를 한 것이고, 또 브라질 하면은 너무 당연히 머릿속에 싹 떠오르시는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잖아요. 브라질이 그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역 관계에 있어서는 흑자거든요. 그래서 베이징은 지금 브라질 GDP의 8.5%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계속 중국에 붙어 있지 마세요. 이게 이제 이번에 초대받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뭐 가나, 잠비아를 비롯해서 몇몇 국가들은 중국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다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쪽에 손을 썼기 때문에 쿡 아일랜드, 이 태평양 제도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함께 파이를 키우자 해서 8개국, 한국이야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너무나 넘버원 이슈로 이번에 초대된 것이 당연하고요. 그럼 G7 리더들과 그러한 나라, 러시아와 관계가 좋거나 뭐 아니면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전쟁이 2년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반격을 해야지 되잖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몇 주일 이내로 반격에 들어갈 때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잘 무장시킬까? 러시아를 돈이 부족해서 우크라이나를 확 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게 이번에 정상회담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G7이 주도하는 경제와 정치적인 세계 질서를 그대로 G7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져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제 뭐 러시아의 개인이라든가 은행 무슨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발표를 했고, 이 제재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걸 잘 실행할 수 있는가, 어떤 구멍 뚫린 데가 없는가, 이런 것을 많이 이번에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 영국은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여전히 국제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런 여러 나라, 러시아와 관계가 있는 나라들도 초대를 한 거고요.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그 나라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대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성공을 해야지 되는데, 성공하지 않으면 오늘 뉴욕타임스의 도쿄 지국장 데이비드 싱어 지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지금부터 들어가는 반격에서 실패하고 만다면 한반도의 70년 전의 여름과 마찬가지다. 1953년도 휴전 직전에 정말로 피냄새 나는 그때처럼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G7에서 러시아의 경제적인 모든 것, 뭐 심지어는 무기 수출하지 마세요 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다. 그리고 이런 지적도 합니다. BBC 방송의 지적이에요. 사람들은 북한과 미국과의 그 관계가 최극도로 악화됐었을 때, 그때 아니 거기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숨져도 미국 사람 숨지는 거 아니잖아. 한국인들 죽는 건데 어때?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주 친한 상원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왜 G7과 그 밖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가 이기길 원해야지 되는가? 이게 지고 나면은 이런 일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 그때 린지 그레이엄이 그 얘기한 뒤에 트럼프와 아주 친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말 들은 다음에 직후에 주한미군 감축 위협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G7과 다른 유럽연합과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들이 모여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다. 그렇게 이제 뭐 미국이 뭐 버리고 나면, 배신하고 나면은 큰일 난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는, 주도하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지 된다 하는 것을 만나서 서로 다지고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오늘 아침 뭐 한 1시간쯤 됐을까요? 나온 발표입니다. F-16 전투기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굉장히 미국이 꺼려왔었던 것. 그러나 영국은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며칠 전에 영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을 확 허그하고 한 것처럼 영국이 더 적극적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미국에 압박을 많이 했었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할 것이다. 몇 주일 안에. 그래서 완성되는 때는 몇 개월. 훈련 자체는 유럽에서 시킨다. 미국에서도 미군 기지에서도 우크라이나 군들 뭐 여러 가지 무기를 다루는 훈련 시켰었잖아요. 결국은 F-16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괜히 가겠습니까? 지금 전쟁 중에 아무것도 얻어올 게 없다면은 안 갔겠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는 데는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에서 발표하지 않고 어제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지금에서야 발표가 나온 F-16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시키겠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미제 F-16 전투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소련 시대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될 수가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하늘끼리 하늘 그 싸움 전쟁터가 뚫린 거잖아요. 러시아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약한 그걸 지금 공군이 약한 것을 메워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G7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논의되기는 하지만 여긴 여전히 불일치가 있어서 어제보다 한 사람 더 보태던데요. 이 G7 가운데서는 일본은 유일한 아시아 국가인데 일본은 중국과 무슨 영토 분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변에서 뭔가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야망 이런 것 때문에 서방 세계에 대한 다른 나라에 대한 도쿄의 메시지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싸움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데 이게 중국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글로벌 무슨 뭐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또 세계에 막 힘을 펼치고 주변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다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얼마 전에 딱 그 레드카펫 깔린 중국 베이징을 방문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 일이 아닌 것에 유럽이 휘말려서는 안 돼. 이걸 이제 일본 측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남의 일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고 임마누엘 마크롱의 우리 일이 아닌 걸 유럽이 개입해서는 좀 그렇지? 라는 말이 나중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럽위원회의 대표인 샤를 미셀 유럽연합의 관심은 중국과 안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과는 러시아는 전쟁에서 지게 해야지 된다. 중국과는 모든 국가들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도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최악의 악순환 같은 것을 피하거나 막는 방법 대신에 중국이 너무 차고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는 제재를 하는 그래서 수요일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곧 나 시진핑과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최근에 뭐 풍선, 스파잉 사태 이런 많은 일이 있어도 중국도 지금 핵적인 그 핵 파워도 굉장히 커져가는 군사력으로도 그런 국가이고 하니까 조금 견제는 하되 좀 뭐 완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완화하는 이게 이제 중국과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국에서도 봐야지 되는 게 G7 국가들도 이 점을 봅니다. 군사적인 그 대만, 야망만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도 제가 많은 매체를 봐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디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중국이 2019년도에 호주와의 무역거래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했죠. 왜냐하면 호주가 미국과 가까워진다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기업을 딱 표적을 삼아서 보따리 싸가지고 나오도록 한 사드 배치 이런 문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멀어진다던가 비판적으로 보인다던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중국이 너무 강하게 이러한 국가들을 보복하는 것을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부르면서 이것도 우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국과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렇게 동아리에 들어가서 같이 서로 보호도 해주고 하면서 하려는 이게 이제 지금 한국과 일본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주최국으로서 히로시마 원자폭탄 공격이 이제 거의 80년이 됐잖아요. 45년이었으니까 잔인한 전쟁이 확대가 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확대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눈으로 보십시오. 이런 걸 상기시키는데 전념하는 도시처럼 보이잖아요. 히로시마가 무슨 뭐 원자 뭐 돔이 있고 뭐 박물관이 있고 또 한국 분들 희생되시는 분들 뭐 따로 어떻게 모셔놓고 하는 그 아토믹 돔 갔잖아요. 어제 G7 국가들이 전부 가서 하얀색 국화로 보이던데요. 이렇게 헌화하고 미국의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전 미군 보내라 한 그 대통령이 원자폭탄을 투하하라고 명령을 했고 오늘도 아침에 그 오바마가 2016년도에 히로시마에 가서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조의를 표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던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현 총리가요. 그때 오바마를 가이드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외무상 일본에서 외무상 5년이었으니까 가장 오래 한 외무상이죠. 아베 신조 내각에서 외무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본인이 이렇게 가이드라인 하는 정도. 이번에는 일본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원자폭탄 피해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그 핵 이런 것을 없애기로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굉장한 그 생명을 겁니다. 물론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점령하면서 점령이 아니라 침공을 하면서 크림반도는 점령했고요. 침공을 하면서 야, 미국의 해구산이 절실하게 더 필요하네 하는 것은 느끼지만 원론적으로는 일본은 그 국가의 그 원자폭탄 맞은 이후로는 이거 세상에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정상들 다 가서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요. 생존자도 만납니다. 이제 하이라이트는 다 주말이에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뭐 일요일 마지막 날 오고 생존자들도 이제 만나서 핵무기 쓰지 마. 그럼 젤렌스키도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뭐 전술핵 위협 우크라이나 쪽에 작은 거 터뜨리고 하는 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하겠죠. 히로시마가 해서 결국은 그 커뮤니케 그 공동 성명에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은 하는 나라는 전부 중단해야 된다. 이런 게 들어가고 아사히 신문은 아무튼 그 러시아 제재 같은 것에 허점을 어떻게 막을지를 굉장히 열심히 논의할 것이다. 집중적인 논의가 그곳에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리그 그 연합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고 일요일에 이제 히로시마에 도착하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시리아만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잖아요. 시리아와 뭐 용병도 주고받고 하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모스크바와 관계가 좋긴 하지만 아랍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뭐 러시아를 막 지지하거나 하긴 않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워낙에 오일머니가 많기 때문에 중국도 뭔가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그 뭐죠? 그게 둘이 이렇게 같이 하라고 잘 친구하라고 뭐 하는 거죠? 그런 거 뭐라고 하죠? 중재. 중재하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도 지난번에 포로 교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그 중재했잖아요. 이번에 평화 협상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중재하겠다. 야,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이 경쟁하겠네요. 터키도 뭐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 그리고 이란도 비난했습니다. 이란은 뭐 아랍리그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한다고 이란은 부정하고 있지만 북한도 부정하고 있고 아무튼 직접 젤렌스키가 나타나면 히로시마에 빈손으로는 안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주체국이지만 워낙에 전쟁을 일으켰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군법이라는 게 강하잖아요. 치명적인 무기를 주지 않았는데 방어 장비만 줬는데 일본도 또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본인이 딱 차려놓은 잔치상에 오는데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한마디로 G7 정상회담 플러스 유럽연합 플러스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이것은 이런 나라 대 중국, 러시아와의 싸움 이런 것을 뭐 확실하게 보여주는 현재의 현대사입니다. 새로운 뭐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위협에 대한 토론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뒤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잠시 뒤에 이 부분은요 전해드리기는 해야지 되는데 막 새로운 내용이 막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뭔가가 불가능해 보였던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긍정적으로 나도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구나 하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참 서로 움직일 것 같지 않던 공화당과 민주당이 움직여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가능성이 높아져 보이거든요. 채무 상한선 이행 협상에 대해서 처음에 그 메카피가 사실은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백악관은 협상한다고 하는데 그냥 협상장의 모습만 보이지 성의 있는 표시를 안 해. 처음엔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2명의 스텝을 딱 메카피 그 사무실과 연락을 하라고 지정을 했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게 협상 이슈가 아니다. 지금 채무 상한선을 올리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돈을 꿀 수 있는 능력을 한계를 올려주는 건데 그걸 하는데 조건절을 붙이는 것은 특히 그 조건절이 사람들을 굉장히 먹을 수 없는 사람을 더 못 먹게 하는 거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죠. 공화당이 나라를 인질로 잡고 경제를 위험에 빠뜨린다. 조건 없이 채무 상한선은 올려야지 된다. 그러다가 딱 자넷 옐른 재무장관이 이게요 원래는 8월 달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6월 1일부터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를 못하게 생겼네요. 협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공화당이 법안을 하나를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은 너무 돈을 무책임하게 쓴다 하면서 푸드 스탬프를 받는 사람도 일하는 것을 더 철저하게 하고 심지어 메디케어 수혜자들도 뭔가를 일을 하는 어떠한 증명 같은 것을 까다롭게 한다던가 그 밖에 이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때 다 일하는 것을 좀 지금도 해야지 되는 거지만 더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이 다수당이니까.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협상을 하기는 해야지 되는가 봐 하는 찰나에 공화당은 언제나 이 프리덤 코커스라는 극우적인 그런 그 모임 때문에 힘듭니다. 힘들어서 지금 그 온건한 공화당도 민주당도 이거 안 되겠네. 공화당과 협상을 해야지. 이거 나라가 채무 불이행 돼선 되겠어? 할 때 온건한 공화당도 이거 민주당과 협상을 해야지. 뭐 나도 큰일이야. 이렇게 돼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일은 안 하고 돈만 받아가 돈도 뭐 많이 받던데 하면은 다음번에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민주당과 협상을 하려는 온건한 공화당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상이라는 거잖아요. 타협이라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도 어느 정도의 지출 삭감은 사회복지 그 시스템에 있어서 이걸 받아들일 태세입니다. 다만 메디케어는 안 된다. 사람 생명과 관련해서 이건 돈 장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대신에 이제 코비드 기금 지금 남은 것 있으니까 그건 이제 다시 안 쓰기로 한다던가 왜냐하면 남은 것을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에너지, 기간 산업 일단 해서 하기로 한 것은 허가를 좀 이렇게 막 관료주의로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허가를 내줘라 하는 그런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고 연방 베네핏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뭐 일하는 조건 까다롭게 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메디케어를 빼고는 받아들일 이럴 태세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의 또 좌파 의원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결국 지도자들은 백악관과 하원 케빈 맥카티 의장은 극좌나 극우 자신들의 당에서 그런 정치인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만족시킬 수 없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온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좌파가 공화당에서는 프리덤 코커스가 메카시에게 어제는 뭐 완전히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상원에서도 우리가 법안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말도 하지 마라.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상원은 오늘부터 29일까지 이제 메모리얼 데이 휴회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상원의 역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진보적인 뭐 민주당은 일하기 조건은 우리는 무조건 거부한다. 아니 말이 돼? 말이 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양당에서 중도파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도 완전히 민주당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원 의장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무시할 수 없는 게 잡은 앞으로 몇 년, 2년 더 보장이 되지만 뭔가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민주당이 협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 뜻대로 안 해주고 대통령 것만 왜 협조를 해야지 돼? 할 수가 있잖아요. 공화당도 하원 의장은 잡이 걸린 일이에요. 대통령보다 더 심각합니다. 선출을 하는데 하원 의장은 하고 싶고 케빈 맥카티는 프리덤 코커스가 지난번에 15번이나 투표할 때 결국 우리가 시켜줬잖아. 그런데 우리를 배신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양쪽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화나게 하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하는 것이 이번 그 협상인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협상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런데 원래 이런 일들이 왜 재판할 때 재판 날짜 다 잡아놓고 그리고 뭐 재판 시작하기 며칠 전에 딱 합의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도 그렇게 될 가능성 아주 높고요. 심지어 지난번에는 팍스와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 배심원들이 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시작하는 날 몇 시간 지연하더니 협상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채무 상한선은 해결이 돼서 뭐 여러분들께서 소셜 세큐리티 연금을 6월 1일에 못 받으신다거나 공무원들 봉급을 못 받으신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 보이는데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다음 주 목요일에 본인이 이제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을 밝힐 예정이랍니다. 접수를 한대요. 뭐 선거관리국 같은 곳에. 그러면서 이제 그 지지자들에게 딱 그 메시지를 먼저 보내야 되잖아요. 먼저 우리는 당신들을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있어야 하는 걸 알려야지 되니까 거기서 얘기한 것이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길게 썼는데 한마디로 한 두세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본인은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가장 강조를 했답니다. 디즈니에 대해서는 말 안 했고요.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 사람밖에 없다. 누구누구 많이 나오지만 현 바이든 대통령, 전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나 이렇게 세 사람인데 무엇을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미국이 막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선거를 결정하는 주는 스윙 스테이트 몇 군데 주잖아요. 한 뭐 대여섯 군데의 스윙 스테이트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스윙 스테이트의 데이터를 보면은 바이든과 나다. 트럼프에게 아주 안 좋다. 극복하기 불가능하다. 그런 이유를 뭐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의회에서 뭔가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정책 자체는 론 디센티스가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뭐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했고 그 밖에 여러 문제들 때문에 언론은 대기업형인 언론은 트럼프를 원하지만 이 얘기는 언론은 트럼프가 나오면 막 센 말하고 강한 말하고 또 예측 불가능하고 하니까 시청률, 청취율 또 구독률이 높아지잖아요. 신문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기업형 언론은 트럼프를 좋아하지만 아니다. 결국 그 투표를 하는 사람 그 손은 스윙 스테이트의 유권자에 들어있는데 거기서는 아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아니고 그리고 바이든에게서는 사람들이 벗어나고 싶어 한다. 바이든도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등등등등 뭐 이라크의 해군 장교 출신으로 갔고 등등등등 하면서 본인이란 얘기예요. 뭐 책도 내가 어떤 뭐 정치 지도자보다도 많이 팔았고 내가 책 처음 냈었을 때 오바마보다도 더 많이 팔았다. 오바마 책 처음에 나왔을 때 첫 주에 6만 권 팔렸는데 나는 9만 5천 권 팔렸고 그때는 오바마는 뭐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었으니까 첫 번째 책이 유명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유명하지 않았을 때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보다도 내가 많이 팔렸어. 힐러리 클린턴이 후보로 나가기 직전에 책을 내서 첫 주에 8만 권이 팔렸는데 나는 9만 5천 권이야 이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불지피기를 하기 때문에 디센티스가 다음 주에 저도 대선에 출마합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난 뒤에 이제 디센티스 대 트럼프의 지지율이 중요한 거고요. 마이애미 시장이 같은 플로리다주인데 디센티스 주지사를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저 사람 디즈니에 대해서 개인적인 복수국 펼치다가 플로리다주가 망했어. 디즈니가 어제 뭐 여러 가지 뭐 예산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뭐 고소한 것도 있고 플로리다 주지사와 주정부 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플로리다주에 거의 10억 달러 뭐 8억 몇천 몇백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주 일 잘하는 사람들 뭐 평균 연봉이 12만 달러 정도는 되는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도 또 뭐 적어도 1,000명 정도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하기 위해서 이 디즈니 캠퍼스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걸 안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디센티스의 개인적인 디즈니에 대한 복수극 때문에 이렇게 됐다. 1년 동안 그렇게 무슨 뭐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성 정체성 가르치는 것 학교에서 금지한다던가 노예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금지한다던가 하더니 이게 일자리를 저 정도로 빼앗아 가고 있네 하면서 마이애미 시장이 비난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인공지능 또 틱톡 항공기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우선 그 G7 정상회담에서도요, 이건 아마 지도자급까지 회의를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세계적인 새로운 위협이잖아요. 인공지능, 언어 모델에 대해서 뭐 허위 정보도 있고 혼돈, 그리고 이제 이게 잘못하면 중요한 기반 시설이 파괴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잭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같은 그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이용을 해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은 그 안전에 책임이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소셜 미디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투명한 규칙이 조금 있어야지 된다. 뭐 이런 일들도 이제 틈틈이 얘기를 하는가 봅니다. 틱톡 개발자와 틱톡 사용자들이 몬타나주를 고소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었던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틱톡 이제 애플이라든가 구글 앱스토어에서 다 없애고 그걸 그대로 두면은 뭐 하루에 최대 $10,000 벌금을 물게 한다던가 이런 지금 이미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해드리면서 법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주 뭐 시간 두지도 않고 준비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틱톡 개발자들과 5명의 사용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네 하고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이 주정부에서는 공산당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모 회사가 중국이라고요. 그 바이트댄스가. 그래서 그랬다는 건데, 5명의 사용자가 누구냐면요. 전에 그 해병대의 서전트, 또 운동에 관한 엑서사이즈에 관한 그 틱톡으로 뭐 하는 사람이겠죠. 인플루언서, 그리고 목장주, 수영복 사업을 하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 이 사람들이 다 합치면 수백만 명의 팔로워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 월스트리트 저널을 누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발행인의 어떤 성향과 사상이 어떠냐, 공산주의, 공산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럼 월스트리트 저널을 금지할 것인가? 틱톡을 금지하는 것은 그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했더니 몬타나주의 검찰총장은 우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방어할 준비도 전부 해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공기가 애완동물을 오랜 동안 허용을 해왔었는데, 이게 요즘에 애완동물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특히 팬데믹 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막 하고 연방항공국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민간 항공사도 따로 뭐 새로운 뭐 룰 같은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2021년도에 그 서비스 애니멀에 대한 규제도 다시 연방 그 항공국이 정했고요. 그래서 서비스 애니멀이 있잖아요. 항상 같이 다녀야지 되는 강아지라 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어떠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하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지 되고,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런 거 많잖아요. 인터넷에다가 뭐 몇십 달러 돈 주고 식당에도 데리고 다니는데 정서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준다 하는 그런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뭐 작은 강아지라든가 무슨 피커 공작새라든가 돼지도 있잖아요. 애완동물 돼지는 안 된다. 연방 항공국에서는 일단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항공사가 또 어떤 자율성이 있어서 작은 고양이나 강아지는 대체로 뭐 새까지도 허용을 하죠. 보통 $95에서 $125를 내고 뭐 좌석 아래에다가 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숫자나 뭐 타입, 크기 같은 것도 제한을 하고 건강에 관한 증명서도 요구를 하고요. 그런데 사람들도 비행기 타면은 좀 힘든데 강아지나 이런 애완동물들도 몇 시간 그렇게 되면 힘들어서 뭐 숨지는 그런 애완동물도 있다고는 하고요. 그렇지만 애완동물에 또 아주 친근한 항공사들도 많답니다. 사람들의 애완동물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뭐 애완동물 씰도 따로 만들고 매년 50만 마리의 애완동물이 여행을 한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사람과 같이. 여기 물론 서비스 덕도 포함이 돼 있고요. 미국 가정 2,300만 가정의 애완동물이 있으니까 5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이제 팬데믹 때 애완동물을 다시 이렇게 가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비스타젯 에어라인에서는 애완동물을 먹일 거기서 음식 주는 거예요. 고기와 생선, 그리고 물에는 천연 꽃향기를 뿌린대요. 그러면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릴렉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K9 Jet이라는 뭐 영국의 민간 항공사인데,
애완동물 자리를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너무 비싸요. 뉴욕에서 런던 가는데 8,925달러. 그런데요, 여러분들께서 애완동물이 예쁘긴 하지만 엘러지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 나가고 청소하고 해도 엘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애완동물을 허용하는 비행기에 타셨더라도 뭔가 주변에 애완동물이 있는데 나는 엘러지가 있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것 할 수 없지 하지 말고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아니면 그 전에 뭐 엘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애완동물 허용하지 않는 비행기를 타시라 하는 조언까지 친절하게 했네요. 잠시 뒤에 2025년을 위한 새로운 스킬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제가 악시오스 보도를 많이 전해드리네요. 2025년을 위한 새로운 스킬. 요즘은 글쓰기부터 환자를 딱 진료하는 것까지 기계가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을 포함한. 그래서 2025년에는 넘버1 창조력이 있어야지 된다. 기계가 아무리 분석, 연구, 뭐 아이디어를 처음 만들어내고 글쓰기, 편집, 차트 만들기 이런 것까지 다 하지만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주 그 기원, 오리지널 이해하는 이것까지는 아직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윤리. 머신이 인간의 상호작용, 관계 이런 것을 모방해 나가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윤리에 관한 확고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간과의 연결 그 관계. 점점 요즘은 고립돼서 혼자 일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일할 때의 경험이라든가 어떤 때는 좀 공감하는 거, 막 짜릿한 것 있잖아요. 그리고 좀 얄미웠다가도 이제 또 저 사람과 나와 의견이 같다던가 뭔가 좀 이렇게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딱 그 감정이 딱 또 이렇게 되는, 뭐 부부관계나 비슷하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기계는 아직 하지 못한다 하는 것. 네 번째는 순발력. 이건 뭐 기계에 도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변하잖아요. 아유 뭐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런 것 말고 그냥 변화에 순응해야지 된다는 그 태도, 그 적응해야지 된다, 변화에 적응해야지 된다는 그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걸 탄성이라고 해야지 되나, 회복력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취미라든가 뭐 운동을 하는 습관이라든가 음식 이런 것을 좀 뭔가를 해나가기 지금부터라도 안 하셨던 분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런 인공지능 등등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일이 너무 많이 올 텐데 그때에 뭐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우여곡절이 미래에 많을 텐데 여러분과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 생활을 하면서 많을 텐데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가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목 자체를 생체공학적인 뇌를 많이 써라 하는 얘기인데요. 그 본인이 지금 딱 그 접하려고 하는 그 정보의 소스가 어딘가 그걸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쓰레기 같은 건 버려버리고 필터링해서, 왜 영화도 감독을 보고 본다고 하잖아요. 드라마를 작가를 보고 본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는지 전부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고 계시는 그대로 목표를 아주 스마트한 데다가 두고, 그리고는 내가 보는 이 정보 같은 것이 믿을 만한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되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5가지 스킬을 잘 사용할 수 있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사람이 정말 포기하면 안 돼요. 젤렌스키가 한 대에 막 수백만 달러나 되는 F-16 전투기를 결국은 가져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G7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사진들을 보니까 아니 여자는 딱 한 명밖에 없네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2023년 뭐 5월 19일인데 말이죠. 강혜신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